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 참 좋죠. 우리 경제도 이 날씨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 역시 고성장기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성장하느라고 그동안에 부실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앞으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중국 경제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2000선에 일단 안착을 한 상태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좀 우상향 방향을 보이다가 오늘은 거래소 시장은 3포인트 하락하는 소폭의 조정. 그래도 2030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오랜만에 일단 2000선에 계속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코스피 시장은 좀 빠졌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서 오늘은 5포인트 정도, 거의 한 1%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는 이번 주 오르면서 주말에 약간 소폭의 그 숨고름을 만들어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별로 그렇게 오름세는 없었는데 네. 주말을 앞두고서는 다소 강세를 보였습니다. 방향 설정이 여지껏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두 달 전에 1800선, 1900선에 갔던 거에 비하면은 네. 현재는 2000선 초반까지는 왔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장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추구 전략이 미국에서도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 달이나 이제 다음 달은 대외 환경이 크게 악화될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은 안도 랠리가 최근 한 달 정도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좀 수급 상황들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최근에 주식이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거래소는 한 600억 원, 코스닥에서도 한 240억 원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이 오늘은 양시장에서 좀 주식을 팔았던 게 눈에 띄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 쪽은 그렇게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는데 금융투자라고 불리는 증권사들이 좀 주식을 사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즘에 그 환율은 어떤가요? 사실은 요즘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가면서 네. 자동차나 IT 같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호전될 거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특히 낙폭이 굉장히 좀 심하면서 벌써 1,130원대까지 불과 예. 한 2주 만에 한 60원 정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수출주가 이거 환율 빼면 사실 아직은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어서 네.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이 엎치락뒤치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자동차와 특히 이제 수출 관련된 쪽이 환율이 이제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네. 이쪽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코스피 상승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를 발표할 때 좋았던 것도 사실은 환율 효과가 좀 컸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또 기업 실적에 부담되는 건 아닐까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나마 삼성전자는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았는데 예. 환율이 계속 1,200원대이기보다는 한 1,100원대로 내려오면서 실적이 다시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수출 기업들도 환율에 약간 이제 약세를 보였으면 득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빼고 보면은 사실 환율 1,200원 갔다고 해도 네. 3, 4분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저렇게 올라갔는데도 실적 안 나오면 내려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네. 삼성전자는 그나마 선방했다. 당분 유지하지 않겠는가 정도가 컨센서스고 반대로 이제 나머지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저렇게 됐는데도 실적이 안 나왔으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럼 좀 특징적인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거래소 시장은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약간 숨고르기가 있었는데 환율이 다시 좀 이제 많이 내려오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래소가 사실 뭐 여기서 2030인데 더 올라가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서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린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제약주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한 2에서 3% 정도 올라오면서 일단은 매기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 주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유리한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또 다음 주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주중반에 중국 3, 4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이번에 성장률이 이제 6%대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어서 중국 데이터 안 나오면은 국내 수출 기업들도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환율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중국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살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때문에 은행들 영업시간이 지금 입길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후 4시에 문 닫는 은행이 전 세계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4시에 문 닫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지금 감론을박이죠? 감론을박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게요. 네. 이런 감론을박이 나오면서 기사들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오후 4시 이후까지 문을 많이 여는 은행? 네. 예, 보도자료가 나오는 건가요? 보도자료는 아니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찾아보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형근로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4시까지가 원래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고요. 그 이후로 필요에 따라서 영업점을 여는 그런 변형근로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222개 점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도 74곳, 우리은행도 54곳 이 정도 변형근로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변형근로제는 말 그대로 영업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게 우리 공항 가면 이 환전해주는 점포들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4시에 문을 닫던가 주말에 영업을 안 하면 환전하러 온 고객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나기 직전에. 이런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후 늦게라든가 또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농협이 가장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영업시간, 임시 같은 것도 사고 팔아야 되는 게 있고요. 공무원 이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에 맞춰서 똑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사회에도 이제 농협이 들어가 있는데 마사회는 알다시피 주말에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하는 그런 농협이 있는 거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안산 지역 같은 곳에서 오후 7시까지 외화송금 업무를 운영을 하고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은 법원 출장소 이런 것도 당연히 늦게까지 근무가 필요하죠. 외환은행은 환전 관련 업무 때문에 이런 변형 근로를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후 4시라고 해도 그 4시 이후에 시제도 맞추고 서류도 점검하고 금융노조 쪽에서는 지금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훨씬 많은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업무를 더 늘리면 우리 얼마나 더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게 영업점 시간을 늘리는 게 금융개혁의 시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융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규제들, 얼마 이상은 투자하지 말아라든가 조금만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 상품을 못 만들게 하고 못 팔게 하고 이런 것들부터 푸는 게 금융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영업시간
4시에 문 닫아도 AT&T나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죠. 필요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좀 엄한 데 와서 지금 잡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단축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문제도 걸리고요. 그나저나 이 임금 피크제도 노동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은 뭐 도움이 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관련된 보고서 하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조금 약간 이슈에서 조금 비춰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이슈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그 임금 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 효과 추정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상위 10%의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 약 최고 한 11만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인 이상 사업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견기업 이상들은 다 해당이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그 인건비가 약 2,024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이 돈을 모두 신규 채용에 쓴다면 신입사원들의 월 평균 급여가 한 226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급여로 나눠서 91,540명을 채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11만 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요거를 이제 정규직으로 하면 월 평균 금액이 226만 원인데 비정규직으로 하면 200만 원보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나누니 11만 2,700명까지도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금이 인건비가 절약되는 금액을 모두 신규로 채용하는 데 쓴다라는 가정을 하는 건데요. 요 가정을 두고 좀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모든 돈을 다 신규 채용에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그 말을 하는데요. 지금도 기업들이 잉여금이 많은데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채용도 안 늘리고 있는데 인건비 더 줄인다고 그걸로 채용을 더 늘리겠느냐 이런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2천억 원을 줄여서 2천억 원에 상당하는 그런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다고 보면 첫 해는 2천억 원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첫 해 2천억 원을 줄였다고 2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들여 신규 채용을 하면 그 다음에부터 늘어나는 인건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금액을 전액 다 신규 채용에 쓸 리는 없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위 10% 임금을 동결하고 뭐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면은 최대 얼마 채용이라는 것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강조하려고 이런 숫자들을 뽑은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는데 고용 유연화라든가 해고를 좀 쉽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임금을 깎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유연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회사를 여러 번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회사에 충성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 한 업종에서 퇴사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찾을 때 상당히 어렵고 이 해고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 뒤에 채용의 유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좀 이런 반발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최명령 기자가 생각하시는 채용의 유연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참 근데 어렵죠. 문화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직장을 옮긴 사람을 회사에 로열티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퍼져야 그런 게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에 좀 약간 좀 뭐랄까요 탄력성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최근에도 많은가요? 이 보면은 시장이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주문에 참여하는 계좌가 다시 늘고 있나 보죠? 3분기 그 집계인데요. 예. 3분기에 등락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참여 계좌 수라는 것을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302만 2,893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3, 4분기 기준이고요. 3년 만에 300만 개를 처음 돌파를 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인가요? 전기 대비인가요? 이건 그냥 절대 숫자인 거고요. 절대 숫자로. 네, 예. 절대 숫자 300만 개를 돌파했다 이거고요. 전 분기가 295만 8,300개였습니다. 네. 이거에 비해서 2.18% 정도 늘어난 거고요. 이렇게 300만 개를 넘어선 게 2012년 1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289만 개 정도 그랬었고요.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2분기가 295만 개 정도였고요. 네. 이 투자자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참여 개수가 3분기에 296만 개로 나타나서 예. 2분기에 289만 개보다 조금 늘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소폭 감소한 3만 1,900개, 외국인 투자자들은 16,000에서 18,000개 정도를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환율 얘기를 증시 시황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달러 값은 떨어지고 원화 값은 오르는 네. 지금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원화 강세죠. 예. 오늘 좀 숫자적으로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가로 1,129.1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어제보다 1.1원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1,200원대로 내려온 게 약 3개월치 만입니다. 1,120원. 1,120원대로. 예, 네네. 1,200원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1,200원대는 이제 많이 오른 숫자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네. 네. 7월 7일이 1,130.2원을 기록했었고요. 네. 이후에 계속 올라서 9월 7일 날 1,203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이후 한 일주일 만에 다시 1,120원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또 다음 주에도 어떤 추세가 이어지는지는 좀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금요일에는 책과 영화 이야기 하고 있죠. 경제신간 코너 있습니다. 버핏 연구소라는 곳을 세워서 소장을 하고 계시고 또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민주 소장이 낸 책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세상,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이거 좀 된 영화 아닌가 싶은데 영화 백투더퓨처 2를 통해서 티핑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2부의 시작을 퀴즈를 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 기다리신 분들 계시다면은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요. 화폐의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 국가의 화폐의 이름인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인민폐입니다. 그리고 영어 약자로는 RMB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공식 화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쉽죠? 예, 제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위안화, 2번 달러화, 3번 엔화입니다.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한 박스가 있고요.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위안화, 2번 달러화, 3번 엔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를 해주시나요? 예, 미래 트렌드 전략서인데요. 네.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 잘 줬는데요. 예. 이민주 씨가 책을 썼는데요. 네. 다니엘 핑크라는 저자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네. 책을 통해서 앞으로 지계 세계가 가고 업의 세계가 올 것이다.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하니까 벌써 10년 전인데요. 와. 실제로 예. 우리가 지금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졌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험을 갖고 계실 것이고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또 삶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 시절에 국내 최초로 워렌 버핏을 직접 인터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버핏 연구소 소장이면서 네. 미래 트렌드 전문가로 활약 중인 이민주 소장은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란 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바로 이 업의 관점, 직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앞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업종에서 기회가 존재할 것인지 그것들을 분석하고 빈틈을 찾아감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전략들을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을 이분이 해답을 주신단 말인가요? 그렇군요. 네. 불과 10년 만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의 혁신은 더 빨라지고요. 또 인공지능,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기사도 로봇이 다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난 뭐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위기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모든 걸 다 로봇이 대신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위기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항상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라고 하는 건 위험과 동시에 기회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막이 열렸을 때가 바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를 붙잡았던 혁신가들이 새로운 부유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8세기에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등장하자 리처드 아크라이트를 비롯한 일군의 창업가들이 방직 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1900년대
자동차라고 하는 신기술이 등장하자 헨리 포드가 이것을 포디즘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본가 계급에 진입을 했고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일종의 대량 고용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그게 바로 이제 고용 시대의 개막이었는데요. 네. 저자는 지금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라는 신기술에 의해서 바로 이 대량 고용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책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류 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는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인류는 영원히 정해진 질서가 없이 수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해진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은 단언컨대 헨리 포드가 창조했던 고용사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신기술은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인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모바일 말고도 획기적인 신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핀테크, 전자결제, 산업 자동화, 바이오, 줄기세포, 의료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신기술은 앞으로도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자본주의는 신기술의 개발자에게 보상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고정된 질서가 등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변화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보내게 된 최초의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확실한 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넓은 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렇죠. 예, 이제 대량 고용 사회는 없어지고 있다라는 진단인 것 같고, 그렇다면 모바일과 소셜미디어가 우리 세계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 놓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한다고 하나요? 넓은 문도 사라지고요. 좁은 문도 없어지고요. 빈틈에 빈틈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모바일과 소셜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생산수단과 부의 독점적인 지위에 균열을 내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만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질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다 해체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책은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신기술, 이러한 것들이 붕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질서 속에 갇혀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이 무책임하지 않다면은 진단만 하고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망을 했겠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없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먼저 이 고용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네.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상당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자는 고용의 종말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과거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생산수단을 지금 개인과 소규모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서 값싼 비용으로 플랫폼을 설계할 수도 있고, 창의성을 활용하면 개인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유통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건데요. 수많은 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핀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접근의 문턱이 사실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해당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뭔가 이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들도 생겨나고 있음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라는 것이 이런 신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네.
예.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업종에서 새로운 기회가 좀 많이 나올까요? 예,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깃발을 먼저 꽂으면 다 갖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컨드 무버의 1등으로의 등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 등장했지만 1등의 자리를 그렇죠. 차지할 수 있다는 거군요. 사실 오늘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닷컴, 네이버, 샤오미 모두 다 네. 퍼스트 무버 선점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이들은 선점자가 있는 시장에 나중에 뛰어들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금 1위로 올라섰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렇게 선점자의 이점이 더욱더 줄어드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무버가 숨어있는 빈틈과 기회를 발견할 경우에 자그마한 기술 혁신으로 선점자와 차별화시킬 수만 있다면 네. 선점자가 어렵게 개척해 놓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커다란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에서 기회가 보일 것이냐. 예. 저자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6가지 파워 섹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 자동차, 정보기술, 의료제약, 서비스, 소비재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죠. 네. 금융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금융 그러면 투자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산 분석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저자는 앞으로 개인 간의 여신 P2P 대출 그렇죠. 뭐 이런 거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사채 시장이다라고 약간 터부시했던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것이고 이 시장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시장에 두 번째로 뛰어들어도 그렇죠. 잘만 파악한다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퍼스트 무버까지는 아니지만은 1위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네요.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라는 책이었고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이번에는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선정을 하셨나요? 네, 아마 30, 40대라면 거의 한 봤을 가능성이 큰 영화인데요. 네. 예,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백투 더 퓨처 2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다시 재개봉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백투 더 퓨처라고 썼는데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박병규 기자가 백투 더 퓨처라고 썼나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했더니 이번에는 백투 더 퓨처라고 해서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때 당시에 개봉할 때 백투 더 퓨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 아마 백투 더 퓨처를 됐을 텐데. 네, 맞아요. 네, 이게 30년 전에 개봉된 당시에. 30년 전인가요? 네. 국내 그대로 나올 때 백투 더 퓨처로 이렇게. 맞아요. 개봉이 됐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오늘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 앞으로 5일 지인 10월 21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21일이 상당히 이 백투 더 퓨처 2에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 맞아요. 네. 이 주인공 마티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뒤 미래로 날아온 바로 그 날이 앞으로 5일 뒤인 10월 21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재개봉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실 마이클 제이 폭스 인기 대단했었죠. 그렇죠. 네. 네. 한동안 좀 투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또 최근의 모습 보니까 또 많이 또 변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10월 21일이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때에 2015년이면은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카고가 들썩들썩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화 보면 시카고 컵스가 107년 만에 우승하는 해가 2015년이 다 나오죠. 네. 시카고 컵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리그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기게 되면 월드 시리즈 나갑니다. 네. 정말로 107년 만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 난리도 나옵니다. 아니래요. 네. 내용을 그러면 간략하게. 네, 이 영화는 이제 1989년작인데요.
근데 이제 백투더퓨처 2의 배경은 198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1편이 이제 30년 전인 1955년 과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제 2편이 시작됩니다. 근데 2편에 보면 이제 막 1985년 현실로 돌아왔는데 다시 이 타임머신을 만들었던 브라운 박사가 또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서 미래의 마티 주인공인데요. 니네 이제 가정에 큰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가서 바로잡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 마티의 아들은 절도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또 다른 오빠를 구하려다가 20년형을 선고받는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라운 박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마티를 데리고 미래로 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로 갔는데 그래서 마티가 이제 재미삼아서 스포츠 영감을 하나 탑니다. 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일어나는 모든 스포츠 경기의 기록을 담은 그런 영감인데요. 이것을 또 과거에 이제 마티 아버지의 연적이 있는데 네. 비프입니다. 비프가 이걸 훔쳐가지고 또 60년 전인 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청년 시절에 자신에게 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프가 또 갑자기 또 부자가 돼버리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다시 1985년으로 마티가 돌아오니까 또 현실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막기 위해서 다시 또 과거로 간다. 이런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요즘 한때 유행했던 타임슬립. 네. 30년 전에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 사실 타임머신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영화에서는 그러면 어떤 경제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2015년 10월 21일이 영화상에서 보면 이제 30년 뒤에 일어난 날인데, 요거 이제 주인공 마티 가문에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브라운 박사가 마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과 딸이 구속되는 이 사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내 집안이 몰락하게 된다. 아이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서서히 진행되는 일이 어떤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티핑 포인트. 네, 원래는 이게 사회학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 백인만 사는 미국의 어느 마을에 흑인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인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때 백인들이 잘 살다가 어떤 시점, 그러니까 흑인 비율이 넘어서는 어떤 시점이 되면 그냥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 1970년대에 네. 이런 게 관찰이 됐습니다. 이 백인들이 우리 마을에 흑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 되겠어라고 마음먹은 비율을 찾아봤더니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전에는 백인들이 사는데 요걸 딱 넘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마을에 흑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네. 나는 불편해 이러면서 떠난다는 얘기인데 요걸 이제 20%가 되는 시점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원래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셀링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낸 논문에서 제시했던 티핑 이론에서 사실 또 비롯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티핑 이론에서 보는 이제 티핑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때로는 작은 일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급속하게 다음 일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 티핑이라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약간 좀 물이 끓는 점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꺼번에 뭔가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가 쌓여서 갑자기 변하죠. 그렇죠. 어떤 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보면 갑자기 친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항상 보면 이제 생기게 맞아요. 되고요. 예. 이 남녀 사이도 보면 갑자기 친해지는 그런 단계들 있죠. 뭔데요? 여자친구의 손을 잡는다든가, 예. 첫키스를 한다든가, 이럴 때면 관계가 확 진전이 되는. 네.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해 보면 참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뚜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때가 있고요.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이 뜻하지 않은 실수 하나가 경기 분위기를 이상하게 바꾸더니 또 대역전극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또 세계적인 대사건들도 보면 항상 이 티핑 포인트, 즉 그 계기가 있는데요. 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총을 맞은 이 사건 이후에 일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까지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티핑 포인트가 최근에 그 책의 제목으로도 쓰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그 말콤 글래드웰이 네.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내면서 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인 전염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이 사회적인 전염이 강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핵심적인 소수가 여론을 만들며 퍼뜨리고 또 대중의 뇌리에 잘 달라붙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각각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뭐 상황의 힘 이렇게 이제 글래드웰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이 급속도로 사람들한테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열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막 끌어올리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죠.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저거 재밌네 하면서 재밌다.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명인들이 갑자기 또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쭉 그 급속도로 이 인기가 퍼졌죠. 이게 아주 이제 이 그 강남 스타일을 좋아했던 몇몇 사람들이 사이트에 계속 올리면서 했던 것들을 보면서 입소문이 났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적 상황, 재밌네, 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뉴스 그 노래가 되면서 일약 세계적인 이제 K-팝으로 바뀌었었고요. 네. 최근에 최고의 그 히트 과자로 알려졌던 뭐 허니 뭐 땡땡 붙는 네. 네, 그 과자의 경우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거 맛있네 이러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과자다. 그러면서 이게 또 갑자기 또 수요가 급속히 늘었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히트 상품들도 보면 소수 몇 명들이 사실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제가 급속히 지금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것을 이 경제 현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좀 대입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좀 그 뉴스 보면 좀 간간히 나옵니다. 최근에 그 금값이 온스당 $1,140 선까지 떨어지니까 네. 마켓워치라는 언론에서 금값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기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이렇게 네.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온스당 $1,140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앞으로 금값은 더 이상 이제 고공행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예 이제 낮은 가치로 쭉 가는 것 아니냐. 요 $1,140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고요. 또 최근에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 보면 임금 피크제에 대한 지금 논쟁이 많은데 이 지방 공기업에 대한 임금 피크제 도시철도공사가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노조가 좀 세고요. 또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공사가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이제 공기업들도 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그것도 이제 티핑 포인트 쓰였습니다. 티핑 포인트 백투더퓨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루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프루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